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중리에서 신축 중이던 육교가 현지 시간 15일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무너졌습니다. 무게 950톤, 높이 53m의 육교가 주저앉으면서 차량 8대를 덮쳐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 야쿠츠크 공항에서 금괴 9톤을 실은 수송기가 문이 부서지면서 일부가 쏟아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톤가량 떨어져 주민들이 몰려들자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고 금괴를 회수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다시 열린 커튼입니다. 예, 김윤옥 여사의 사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진인데요. 오늘 예. 오전에 논현동 자택에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윤옥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발코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뭐 특별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다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팔짱 낀 채 밖을 보다가 다시 들어간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건데요. 그런데 논현동 자택의 모습 어제만 해도 이와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창문이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 취재진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발코니에 나왔다가 이렇게 취재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렇군요. 아, 저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는 한 장의 사진 많이 화제가 되곤 하는데 자, 뉴스에 관심이 되는 사람들은 뭐 카메라를 피한다고 해도 결국은 또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또 최근에 떠오르는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뒤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지난 2016년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예. 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보시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 당시에 이 겁먹은 검찰이라는 뜻의 겁찰, 또 갑질하는 우병우라는 뜻의 우가부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 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우 전 수석은 나중에 이에 대해서 추워서 팔짱을 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해명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도가 됐던 사진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따로 해명을 하기까지 했었던 일이었죠. 자, 저 사건 뒤로는 검찰이 이제 조사실 커튼을 특별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조사실 커튼을 다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보도된 다음 날 보시면 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던 이 조사실의 창문이 아예 종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 또 그젯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도 해당 조사실의 창문은 빛도 새어나오지 않게 아예 차단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사진 특종은 나오기가 힘들겠군요. 네, 점점 더 어려운 구조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커튼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씨인데요. 예. 지난 1996년에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씨가 이 구속에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이 건강 악화로 이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죠. 네, 당시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커튼을 모두 막고 있다가 6일 만에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본 사진이 바로 카메라에 찍혔던 겁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김윤옥 여사의 사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김윤옥 여사 본인도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몇 가지 의혹이 이제 중심에 서 있죠. 네, 그래서 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22억 5천만 원 가운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 및 10만 달러를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제 이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썼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말한 바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 어디를 썼는지는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도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이제 여러 긴 기사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번 김윤옥 여사의 사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의 선별적 대응입니다. 선별적 대응이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이 공소 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한 바 없다. 한마디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에 이 재판을 이른바 보이콧한 바 있는데요. 이 재판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국선 변호인의 접견도 그동안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 보는 혐의에 대해서 5개월 만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국선 변호인이 그동안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 접견을 해서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까? 다만 오늘 그 국선 변호인은 접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구치소 측에 확인한 결과 다만 이번 달에는 국선 변호인의 접견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담당했던 국선 변호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해본 결과 지난 5개월 가까이 매주 접견을 가서 시도를 했는데 예. 단 한 차례도 접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신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굉장히 이번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공천 개입 혐의 담당 변호사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변호사에게도 이례적인 일이군요. 자, 왜 그런 걸로 보입니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겠다 마음 먹었을 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여론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뭐 추측일 뿐이기는 하지만 1심 선고가 이제 4월 6일이죠. 네. 예,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보죠.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공기도 깨끗해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낮겠지만 오후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맑은 날씨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다 오후 늦게 충청과 전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은 한반도 운명의 봄, 평화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또 뉴스가 끝난 뒤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앞서 또 저희가 보도해드렸었죠. 이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에 대해서 취재 기자들과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하고요. 저는 같은 사회이부 기동팀의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고드린 바대로 저희는 이번에 간호사 태움 문화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이죠. 이제 설 연휴 첫날에 박선욱 간호사라고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집중 취재한 이후에 그 뒤에 죽음 뒤에는 태움이라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걸 포착하고 한 달 동안 좀 집중 취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참 많은 간호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 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많은 말씀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시간 끌어야 되나요? 조금 더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오늘 소셜 라이브 처음이라서 말주변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맞습니다. 이 간호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카메라 보기에는 좀 다소 칙칙하게 남자 2명이긴 한데요. 왜 남자 2명이 이렇게 간호사 취재를 맡게 됐냐면요. 저희 좀 가족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서준석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현재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으시고요. 저희도 제 어머니가 오랜 한 거의 20년 가까이 간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것 때문에 취재를 맡게 된 거예요? 사회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인 건 아니고. 예. 예, 준비되어 있는데 앉으시죠. 네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앉으면 됩니다. 둘 다 소셜 라이브 처음이에요? 네, 엄청. 서준석 기자는 아니잖아. 이전에 그렇죠. 제주도 스포츠부에 있을 때 한번 제주도에서 현장 연결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는 성화봉송할 때였죠? 맞습니다. 올림픽 성화봉송할 때. 그때 사실 시간이 넘치고 출연했던 오늘의 기자가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잘해서 준석이 꼭 연결할 필요 있을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오늘의 기자가 또 후배 챙기면서 예. 서준석 기자가 제주도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 포기를 하고 딱 있었던 숙소에서 나가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요. 뭐 당장 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른 조명만 킨 상태로 아직 그때 화면을 보시면 되게 뽀샤시하게 잘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네. 그래요. 서준석 기자 그리고 이제 박준우 기자 둘 다 기동팀 네, 사회부 기동팀인 거죠. 맞습니다. 서준석 기자는 입사한 지 몇 년? 저는 재작년 1월에 입사를 했고요. 근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만난 지 한 8년 정도 돼가지고요. 8년 차 되는 때 이제 결혼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조금 빨리 하게 와이프 됐습니다. 여자친구의 예. 태움 문화를 곁에서 지켜봤겠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예. 듣기는 했는데 사실 되게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그냥 흘려듣다가 이번 사건 이후에 되게 깊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하고 네, 또 네. 유저분들 중에서는 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네. 계실 테니까. 네. 네, 일단 그 태움이란 뜻이 말 그대로 그 태우다. 제가 될 때까지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그 신규 간호사들을 혼낸다.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그 군대 문화죠. 일종의 간호사들 사이에 남아있는 군대 문화인데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현장 자체가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네.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태움이 생겼는데 이 태움 가운데선 악폐습 같은 것도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정말 교육에 필요하지 않지만 네.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움이란 말이 붙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태움이 본질적으로 좀 교육의 기능을 행해야 되는데 조금은 변질이 돼서 그 이후에 조금 후배 간호사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변질된 그런 일체 행위들을 정리를 해서 그들만의 지금 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내나 어머니나 간호사들은 그럼 왜 태운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 좀 네, 네, 박준우 네, 기자 네. 그러면 어머니 때도 태움이 네, 그런 문화가 그것도 있었다고. 궁금하고요. 네, 네. 어머니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듣는 사례들이 훨씬 더 악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수록 쌓여서 그런가 보죠. 네. 이지은 앵커 네. 얘기한 그래서 대로 왜 태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앞으로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부분이긴 네, 한데요. 네. 단순히 이거를 개인의 한두 명의 인성적인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고강도의 너무나 높은 수준의 노동 강도가 이렇게 원래 교육의 기능에서 나중에 괴롭히는 기능으로 좀 변질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심지어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요. 1대1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선배 간호사. 사수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사수 간호사가 프리셉터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간호사가 프리셉티거든요. 부사수와 부사수 관계인데 1대1로 교육이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프리셉터 간호사는 이미 그 업무가 너무나 과다하고 맡고 있는 환자가 뭐 2-3명 넘게 있는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만약에 신규 간호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서 도움이 안 된다거나 하면 말이 곱게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격해지면서 태움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짧은 시간에 빨리 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네. 태움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제가 실제로 사례나 제보가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참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간호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네. 거기에 일부 들었던 사례들을 네. 저희가 이렇게 태블릿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네네. 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친 거고 나중에 약이 남아서 너를 같이 가는 그 주치차지 선생님이 발견을 했고 저한테 그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방금 보신 이 사례가 11년차 되시는 간호사분인데요. 현직에 계시고 근데 중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년 차. 맞습니다. 그 지난 10년 전에 이 기억을 이렇게 좀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을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중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신입 간호사분들의 말씀도 좀 네, 저희가 들어봤어요. 네. 하나가 네, 또 들어보죠. 알람이 되게 많은데 중환자실에는 그런 알람을 못 들었을 때 왜 못 듣냐라고는 말을 해도 되는데 뭐 청각장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인수인계 하고 나서 제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다음 번 이제 선임이 하게 되잖아요.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지나가면서 너 왜 이렇게 날 욕먹이냐 이러면서 지나가거나 그런 것들. 사실 병원에 가면 특히 이제 뭐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웃으면서 또 대해주시고 또 본인이거나 우리 저희 가족들이 또 입원했을 때도 보면은 간호사분들이 와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웃으면서 하는 것들 참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었고. 네.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한 제보를 거의 한 30개 넘게 네, 네.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제보 사례 중에서 이렇게 인격 모독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네. 중견병원에 간호사하신가 봐요. 네. 첫 달 월급이 40만 원이었대요. 아이고. 3년 전인데 예. 40만 원이었는데 그 40만 원 월급으로 병원 병동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10명에서 15명을 다 사줘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바디워시 용품을 사드렸어요. 예. 그럼 나중에 그걸 두고 선배 간호사들이 품평하려는 거예요. 얘가 뭔 브랜드를 샀는데 이런 싸구려더라. 아이고. 너는 뭐 정성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이미 월급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40만 원 다 쓰고 자기 돈을 더 보태서 그렇겠죠. 샀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간식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입맛에 안 맞는 간식을 준비하면 얼굴에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유. 네. 전형적으로 좀 교육에서 기능이 좀 변질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지난달에 연휴 때, 설 연휴 때 박선욱 간호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이후로 유가족들을 혹시 만나봤어요? 네, 유가족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전 유가족분들한테 맨 처음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네, 네. 이게 그 위에 박선욱 간호사의 프리셉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리셉터 간호사 한 명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예요. 네, 그분이 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차치하고 이 열악한 교육 환경 너무 높은 근무 강도 때문에 신규 간호사 방치받거나 방치되거나 아니면 좀 무시당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 선욱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선욱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욕심이 많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 아주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평점도 4점이 넘어서 차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인재거든요. 예. 네, 근데 불구하고 이제 교육을 겪으면서 계속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난 왜 이렇게 못할까? 난 왜 맨날 선배한테 욕만 들을까? 예. 난 왜 이렇게 방치당하고 있을까? 난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괴감 때문에 점점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동료 간호사 분이셨던 분들도 저희가 만나 뵀었는데요. 네, 사실 네. 상당히 처음엔 밝은 동기였다고, 밝은 언니였다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말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어느 때 보니까 되게 바닥만 보며 걸어 다니더라라는 말씀을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예. 가장 그 유가족분들이 마음을 아파하셨던 게 CCTV를 직접 보셨대요. 근데 우리 선욱이가 정말 남들 앞에서 처음 보는 여행객들 앞에서 남행열차를 부를 정도로 이렇게 발랄한 아이였는데 그냥 계속 땅만 보면서 종종걸음으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CCTV 속에서. 예. 거기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병원 측의 반응, 병원 측은 뭐 인정을 하지 않았고 뭐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 측은 굉장히 선욱 씨가 업무를 같이 하기 좀 힘들었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건 병원의 어떤 업무 부조 탓 아니었던가 하는 네.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병원 전체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네. 지적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러면 병원의 근무 강도가 간호사들의 근무 강도가 어느 정도 센 측면이 있나요? 그 간호사라고 한다면 단순히 의료 행위를 하는 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아마 네. 병원에 가시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가령 중환자실에 계시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응급 상황이 있을 때 긴급 처치를 하는 일 이외에도 중환자실 안에서는 이제 간호하시는 가족분들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2시간 혹은 3시간 안에 뭐 기본적인 의료 행위 이외에도 뭐 포지션 체인징을 해주신다거나 박선욱 간호사도 숨지기 전날 그걸 했었던 거죠? 박선욱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3일 날, 예. 15일 날 숨졌는데요. 13일 날에 약간의 의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관을 삽입하는데 이제 빠지는 실수가 있었는데, 아이고 저런. 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혼났나 봐요. 주치의랑 선배 간호사들한테 많이 혼나서 이미 많이 풀이 죽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긴 했었지만 박선욱 간호사께서 이제 아쉬운 선택을 하기 이전에 밤새도록 의료사고 기록에 대해서 좀 직접 검색을 해보고 혹시 소송 걸릴까봐. 네. 예. 그런 자책감이 조금 안타까운 선택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몇 년 차였던 2017년 9월에 들었으니까요. 지금 예. 딱 이제 지난 6개월. 그럴 때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태움을 뭐 어땠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 없는 거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뭐 소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태움을 한다든지 왜 그랬느냐 질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격려를 해주고 그런 실수 할 수 있다. 그때는 그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그 사람의 성격이 뭐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했을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건 단순히 한 명 개인이나 혹은 개인 한 병원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수치들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좀 정확한데요. 프린트라도 좀 해보시지. 아날로그 감수성을 좀 살려봤습니다. 네. 설명 좀 해줄래요? 네. 이 보시는 숫자들은 우리나라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에서는 간호사 한 분당 15명에서 20분 정도를 이렇게 케어를 하시게 되고요. 예. 이와 달리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4명에서 5명, 일본은 7명 정도로 우리나라는 3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은 86.2%인데요. 이거 무슨 숫자입니까? 뭘까요? 이제 86.2%라는 숫자는요. 일단 그 간호 인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간호 인력 네. 기준이라는 거는 병원이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뭐 상급 병원, 중급 병원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각 병원마다 반드시 채워야 되는 간호 인력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간호 인력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 국내 병원의 숫자가 그 퍼센테이지가 86.2%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을 하는데 그 아래는 중급 병원들은 거의 다 미달하는 셈이죠. 맞습니다. 이 말씀드린 수치가 2017년 작년 4월 보건복지부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상급 병원, 가령 되게 큰 대형 병원들은 이런 인력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는데 가령 지방에 있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 부족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수치입니다. 예. 그러면 간호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이 정도의 중소병원들, 기타 병원들은 앞서 지금 보여준 환자 15명에서 20명 그 이상을 지금 대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평균치고요. 네. 실제로 정말 간호 인력이 부족한 데에서는 이 이상의 환자들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네. 계속 맞아볼까요? 이제 이건 이제 간호사분들 한 2만 한 8천에서 9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 이제 72.5%가 최근 3개월간 연장 근무 경험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연장 네. 근무라는 거는 근무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연장 근무 외에도 주말에 이제 간호사분들은 상당히 전문직입니다. 때문에 많은 교육을 항상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시간이 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쉬는 날, 오픈 날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신입 간호사 분은 한 달에 자기가 쉬는 날이 결국 4일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근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밤을 새고 네. 나서 그 다음날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퇴근 이후에 교육이 있다라거나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불러 나온 거예요. 예전에 성심병원 간호사 분들 예. 설기자랑 네, 그러셨죠. 그때 그때도 문자가 연습하는 있었죠. 것도 그냥 무조건 너 나이트 퇴근했지만 나와서 연습해야 돼. 아유. 이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또 많다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문화에 또 적응을 해서 그거를 이제 통과 의례처럼 지나고 나서 또 적응을 하고 뭐 이런 의미를 둬서 그렇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네. 느낌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대화에서 또 중요한 거는 많은 간호사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시고 예.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 보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도 이제 또 그런 노력들이 보도되고 뭐 그랬었잖아요. 서로 그러지 말자라는 어떤 문화 만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대부분 또 간호사분들이 뭐 저희가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야, 저 간호사분들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후배 괴롭히고 저런 사람이었을까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또 유저분들도 네. 말씀드리고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나름의 또 자정 노력을 하면서 배지도 달고 다니고 많이 네, 또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춘천의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반말 금지 혹은 태움 금지라고 붙여져 있는 동그란 패를 이제 달고 다니기 시작한다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자정 노력이 분명히 조금 작은 움직임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수치도 좀 볼까요? 나머지 수치는 이제 보시면 57.7%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셜 라이브라고 수당을 받을 수 있듯이. 네. 근데 이제 있는 게 아닌데 있겠죠? 네, 믿고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수당 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분들이 한 57.7%다. 네.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가 있다 보니까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33.9%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엔 인력 부족으로 이제 신규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예. 태움과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 업무 환경을 겪고 다시 이직을 하니까 또 인력이 부족해지는 악의 순환이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극한적인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거기에 더해져서 뭔가 이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게 참 지탱하기가 삶을 지탱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예. 저는 이 태움 문화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또 다들 어느 정도는 그랬을 것 같은데 언론사 문화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한도의 상대를 박준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영어로? 네, 프리셉터. 프리셉터. 우리로서는 일진인 거죠. 프리센터 누구세요 지금? 제가 일진이고 프리셉터 본인이 프리셉터 프리셉터예요? 일진 기자를 두고 있죠. 네, 저희는 굉장히 깔끔하고 젠틀한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추가 취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후배 취재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또 컬러링이 콜드플레이 뭐 공포의 콜드플레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또 제보가 아니 근데 제보자. 정말 제가 이제 처음 언론사 생활 시작한 건 2002년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랬죠. 뭐 욕 먹는 거 정도는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서 이제 기자 문화를 들어보면은 뭐 아까 그 의자 집어 던졌다는 그거는 근데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 거죠.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 뭐 의자 정말 집어 던지고 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방금 그 간호사분 이야기는 거기도 이제 10년 전, 10년 차니까 한 10년 정도. 근데 의자가 집어 던지고 근데 이게 뭐 그래요. 제가 이제 꼰대 같은 선배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그런 어떤 폭력적인 거 없어져도 그 없앨 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야 그런 걸 없으면은 수습 기자들이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배들이 물론 또 있었죠. 하지만 하나하나 없앴을 때 그런 우려는 뭐 기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또 엄하게 이제 또 훈계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거고.
태움이 필요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돼야 할 문화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바라시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신규 간호사분들이 1년 동안 그 임상 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거든요. 예. 1대1로 멘토가 붙어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후에 현장 투입이 되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습이 숙련도가 있는 상황에서 예. 현장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를 근데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방마다 병원마다 혹은 워낙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제도화 되어야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돼야지 이런 간호사들의 처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병원에서도 신규 인력을 좀 추가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혀줬고요. 교육 전담 간호사도 좀 많이 늘려가겠다라는 말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폭력이 대물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폭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거 똑같이 내 후배에게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면서 그 강도는 점점 커지는 거고. 이제 밑에서는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고. 자신 있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났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간호사 가족으로서 가족으로서 한마디씩 뭐 박준우 기자, 서준석 기자, 박준우 기자부터 한마디씩 하고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태움은 그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프리셉터로서 제 아래에 있는 수습 기자에게 사랑과 자애로 사랑과 자애와 이제 모든 애정을 쏟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선배들도 사랑과 자애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그 프리셉터 간호사분들은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네. 작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임신한다는 건 아니고요. 알고 근데 있습니다. 임신 순번제라는 부분도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특히 지금 많은 간호사분들이 이제 개선해야 될 요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병원 관계자들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출산이나 임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휴가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곧 아빠가 되길 기대하면서.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 기동팀 서준석, 박준우 기자하고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또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이 변화하는 모습들 또 후속 취재해가지고 보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의 죽음이 지금도 병원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그것만으로도 선우기의 짧은 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선우기의 별명은 잘난 척 대망이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탔다 잘했지. 이모, 나 좀 예쁘지 않아? 저희는 선우기가 이런 애교를 부릴 때마다 으이구이 잘난 척 대망아라고 하곤 했습니다. 병원 입사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팔 정도로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다고 한다지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내가 보여줬지? 이거 따라해. 당연히 한 번에 못하죠. 근데 그걸 또 물어보면 아까 보여줬잖아. 이걸 왜 못해?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없어서 계속 실수하고 그러면 또 혼나고 그럼 또 집에 가서 공부를 계속 하겠죠? 나 진짜 못한다. 왜 이렇게 못했지? 나 나름 빠릿빠릿하고 똘똘한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을 2달을 넘게 하면서 진짜 맨날 울고 밥도 안 먹고.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뭐 주사를 재다가 이렇게 뭐 앰플을 떨어뜨리거나 약을 조금 흘린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예 이를 배제시키고 뒤돌아서서 병만 보고 있어요. 저도 좀 못하니까 아예 다른 병동으로 보내버리려고. 선욱이는 예민한 아이도 우울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간호사들이 선욱이처럼 힘들어하며 병원을 그만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온 것은 병원입니다. 본인 일도 바쁘니까 언제 또 그걸 가르치고 있냐고요. 신규 선생님들이 느리잖아요. 그거를 답답하다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오늘 까먹고 공부 안 하니? 이런 소리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얘가 혼자 한 달에 잘 볼 수 있을까? 세게 말해야 얘가 조금 좀 받아들여서 나 다음 달에 일을 잘 하겠구나 싶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세게 말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선욱이가 아직 어려서 영정사진으로 쓸만한 사진이 없어 입사 지원할 때 찍은 사진을 썼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선욱이는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며 함께 골랐던 옷입니다.